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거 한국이죠. 한국 팀 문화, 한국의 팀 문화 반발이 거세다. 잠깐만요, 여기가 미국인가요? 팁을 잘 주지 않는 한국, 팀 문제로 고민한 여행가들. 근데 웃긴 게 한국은 오래전부터 여행객들이,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팁 받으면 다 넙죽넙죽 잘 받아 먹었어요. 그건 맞는 말인데 서울 한국인은 미국식 치즈버거, 브라이덜 샤워, 시트콤을 좋아합니다. 한국하고 미국의 또 다른 과들 팁에 대해서는 별로 다른 애정을 보이지 않는데 왜 이건 안 좋아하냐 이건가? 좋아요.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고 많은 한국인들이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온라인 게시물에는 한 온라인 게시물이래. 월스트리트저널 월스트리트 저널도 결국 레카가 되는데 지금은 호의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압박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소문의 근거예요. 맞는 말이죠. 팁을 요구하거나 팁통을 지르는 건 없어. 이거 그거잖아. 그게 뭐죠? 베이글 업소를 찾아내 망신을 주려는 마녀사냥. 월스트리트저널 팩트폭력 들어가죠. 팩트폭력 마녀사냥이래. 마녀사냥. 베이글 가게에 대한 마녀사냥. 잠깐 여기가 미국인가요? 뉴스라인에 탄성이 터져 나왔대. 손은지 씨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한국에서 자선 기부를 제외하고 팁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팁이 전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손은지 씨 금융업에 종사하는 손은지 씨 금융업에 종사하는 손은지 씨가 한국에는 팁이 전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이건 너무 단호박이죠. 아, 한국의 팁에 대한 전국적인 논의에 휩싸여져 있대. 팁통 절대 안 돼요. 서울의 본사로부터 오픈 서베이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 10명 중 7명 이상이 택시 팁 기능에 반대한대. 6분의 1만이 찬성이네. 택시는 좀 다르긴 하죠. 택시는 예전부터 문제가 많았으니까 그런 것 같고 한국 기준으로 프로팁 러 티플레이션? 티플레이션이 먼저 방영됐기 때문에 그 미국에 최근 티플레이션을 해가지고 $30 밥 먹으면은 11달러씩 내는 어처구니 없는 팁 그런 건 거의 없죠. 서울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는 온라인 배달 중지 $1의 팁 메뉴 항목을 제공합니다. 한 커피숍에서는 5%, 10%, 15% 팁을 추가하는 메시지가 표시되는데 미국식 결제 태블릿 회전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온라인 탐정단이 실제 위치를 확인하는데 실패했습니다. 팁을 받지 않고 칭찬 카드를 보상해 받으며 칭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팁 문화가 이미 청담동 같은데 이미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퍼질 거라는 건 확실해요. 결국에는 근데 제 생각에는 팁 문화는 어차피 퍼질 것이다. 왜냐하면 팁 문화가 강자의 문화잖아요. 우월한 문화란 말이에요. 이미 청담동이랑 압구정동에 이 다찌집 이에서 이미 30년 전부터 하고 있었고 호텔은 이제 안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미 진행되고 있던 문화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한국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알려진 계기가 되고 지금 이 청담 압구정 다찌집뿐만 아니라 햄버거 가게에서 하는 집들도 예전부터 좀 있었어요.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하고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원래 잘 나가는 사람이 하면 따라하는 습성상 팀 문화는 정책될 것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네요. 팀 문화가 좋고 싫건 간에.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시간에 예상했던 대로 애플 주식이 다시 상승하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화이 문제가 된 화이 M60 프로라는 제품인데 이게 이제 중국 그 칩셋 SMIC인가요? 7mm 공정으로 완성되는데 근데 뭐 7mm 공정으로 완성됐던 간에 최근에 스마트폰 트렌드를 봤을 때 이거 보면 딱 봐도 산티가 장렬하죠. 산티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금지 조치가 내려지려면 가장 유행시키려면 그 고등학교에도 이런 그 학창 시절에 이런 말이 있었죠. 뭘 유행시키려면 학교에 금지시켜라. 이게 제가 볼 때 아이폰 15는 역대급 흥행을 돌파할 것이고 지금 애플 주식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애플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는데 말씀드리는 순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애플 주식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엄청 오르고 있는데 물론 빠진 게 있지만요. 옵션 거래도 상승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뭐든지 뭐가 되려면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이제 뭔가를 막았다는 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게 좋다는 걸 어떻게 인식하기 때문에 지금 아시겠지만 논란이 있은 후로 지금 오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보면은 결과물을 보면은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추하는 거죠. 애플에 대한 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도전장 내밀기엔 좀 약한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이제 사실 원유 가격이 상승했는데 최근에
오늘은 좀 하락했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알래스카 석유를 동결했는데 그 이유가 이 시추 동결이 환경 문제 때문에 바이든이 좀 동결하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한 9일간 9에서 10일간 랠리가 지속됐는데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감산을 연장한 후 이번 주 유가가 상승했죠. 이제 오늘은 좀 하락했고요.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은 미국의 석유 및 가스 개발 제한. 이것 때문에 지금 올리는 게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셰일가스 예전에 한창 $100 넘나들 때는 셰일가스를 그 투하해서 비축유를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투하했죠. 최근에도 그랬는데 인플레이션 방지한다고. 사실 이거를 그 비축유를 공격적으로 투하하는 것 빼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계속해서 공급을 풀어줘야 되는데 환경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석유 시추를 많이 중단한 게 있어요. 이미 기존에. 그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 분쟁이 터지니까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바람에 바이든 대통령이 허둥지둥 이제 비축유를 엄청나게 푸는 사건이 있었는데 어쨌든 공급적으로 유지되려면 지금 미흡한 점에 대해 행정부 조치가 이용 가능한 최고의 가격에 근거하고 원중의 지식을 인정한 거. 근데 이제 논란이 된 게 그 언론 인터뷰에서 알래스카 석유 시추 왜 안 하냐고 했는데 원주민이 그래서요 이렇게 대답했는데 나쁘진 않은데 왜냐 원주민들이 가장 가까이 보니까요 석유 시추되면 막 물이 더러워지고 고기가 막 오염되고 하는 거 보는데 사실 그 공식 인터뷰에서 그 석유 시추는 어쨌든간 글로벌에 영향을 미치는 그 자리에서 원주민이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안 하는데요 라고 하면은 물론 원주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 그 오일 부족으로 인해 고통받는 국가가 훨씬 더 많죠. 내부는 또한 알래스카 국립석유 보호구역에 석유 및 가스 개발 제한을 통해 야생동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 북극의 전체에 대한 시국 석유 및 가스 임대를 제한할 것. 그러니까 뭐든지 제한 규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러시아랑 중동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사우디는 역대급 포항이고 러시아도 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죠. 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러시아의 입김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게 러시아가 천연가스도 팔겠다, 석유도 팔겠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사우디는 뭐 엄청난 뭐 2천억 연봉으로 축구 선수 사들이고 있고 이때다 싶어서 아람코, 사우디 국영기업의 아람코는 뭐 조 단위로 하루에 그냥 앉아만 있어도 조 단위로 그 가치 자기 비축유 가치가 올라가는데 뭐 싫어할 게 없죠. 그러니까 전략적 좀 실패라고 보여지고 공급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물론 전기차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영국의 찰스 3세가 인기가 좋아요. 그 처음 즉위할 때 뭐 논란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엘리자베스 그 여왕에 대해서 뭐 인식이 좋았으니까요. 근데 지금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있어요. 헌법 전문가이자 칼리지 런던 UCL 로버트 헤이젤은 놀라울 정도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 일부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쉽게 국가 원수로 전환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후계자 연습을 한 60년간 받으면 60년? 70년 아닌가요? 후계자 연습을 70년간 받으면 뭐 못할 수가 없겠죠. 연습만 70년 하신 분인데 벌써 서거 일주기가 돌아왔네요. 보유로 인한 왕실의 부동산 보유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산 가치 상승으로 지금 뭐 오랜 관습이 해소되고 그 과정에서 왕실의 인기가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있었죠. 하지만 찰스 3세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 국정 운영이라기보다는 이제 왕정 운영을 하면서 인기가 높아졌고 또 영국이 지금 경제가 좋아요. 영국이 경제가 지금 너무 좋아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시죠? 강 건너 불구경이 가장 재밌는데 유럽은 몰락했단 말이야. 경제 몰락. 그러니까 영국 국민들이 얼마나 재미가 좋겠어요. 자기는 잘 나가는데 옆동 강 건너에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것만큼 재밌는 게 없지. 이게 재밌으니까 인기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누구 탓이냐? 다 이제 서로 칭찬하죠. 경기가 좋을 때는 누구나 또 왕이 되니까. 근데 실제로 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엘리자베스의 여왕의 또 뭐라 할까요? 전통도 잘 지켜주고 있고 왕이 신하들로부터 넉넉한 횡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슬림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왕실을 축소하지도 않았어요. 부동산 자산 가격이랑 경제가 좋기 때문에 축소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국회가 뭐 압박도 안 하고 생각보다. 그리고 또 수낙 총리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운영하면서 지금 영국 총리요. 영국은 결국 골디락스에 같이 접어드네요. 영국이 결국에는 유럽을 버리고 브렉시트하고 미국으로 갈아타는데 늘 말하지만 영국이 이제 타이타닉의 교훈이 있어서
진짜 진또배기처럼 잘 갈아타요. 뭐 침몰하는 배 탈출은 영국한테 맡겨라. 뭐 이 정도로 요약될 수 있겠네. 아까 라이브 방송에서 이야기 나왔는데 요소수 문제는 제한적이에요. 요소수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공룡파나 경제 기자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뉴스를 받아들이는 건 하나고 뉴스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그 기자의 역량이겠죠. 아무 생각 없이 받았으니까 그런데 2년 전에 요소수 대란이 있었으니까 또 날 것이다. 그런 지금 전략적 사고방식으로 현대 경제를 살아남기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2년 전에 발생했으니 또 이제 발생했지? 거의 뭐 그 정도 수준은 근데 뭐 나쁘진 않지만 근데 왜 요소수가 수출 중단이 되냐면 결국에 계약에 대한 일부 주문이 안 왔다는 게 그렇게 와전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크게 뭐 영향이 없을 것이다. 당연히 영향이 없죠. 왜냐하면 그 당시 요소수가 발생했던 원인이랑 지금 요소수가 발생했던 원인은 완전 다르고 또한 뭐 선제적 대응은 괜찮긴 한데 요소수 재고가 지금 많이 쌓여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뭐 호들갑. 그러니까 참 그 언론들이 호들갑을 치는데 요소수에 대한 그 최근의 대응은 호들갑이었다. 그러니까 전략적 사고 방식과는 거리가 먼 단순 뉴스를 좀 과대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지금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G20 뉴델리에 도착하면서 인도 관계를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사진을 찍은 기자의 그 의도는 알겠어요. G20이지만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인도가 그 내부적 문제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게 되게 큰 타격이에요. 큰 타격. 큰 타격. 정말로 큰 타격인데 이제 인도가 그렇기 때문에 한국한테 되게 잘해주고 있긴 해요. 왜냐면 동아시아 대표 국가로 어쨌든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뭐 한국 입장에서 좋죠. 어부질이긴 한데 미국과 인도 관리들은 국제적 긴장으로 인해 작년보다 공동선언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회의를 앞두고 단결을 촉구했습니다. 공동선언이 더욱 어려워지고 그리고 인도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인도가 이제 급발진 행동, 인도 이상한 행동 말했지만 인도 바하랏 이름으로 편지 보내기 이것도 이상하죠. G20을 너무 이용하려면 사람들이 조금 싫죠. 어느 축제에 초대받았는데 자신을 막 이용하려 해. 그러면 기분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텐데 러시아 대통령과 국가주석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지만 그들의 영향이 느껴질 것이죠. 뭐 대리인이 참석한다는데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그러니까 인도와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인도가 이렇게 또 난리를 치면은 뭐 띄워주긴 하겠죠. 최근에 달 착륙 그 성공도 있었고 모든 G20 정상회에 참석했던 그 중국 주석이 시 대표가 팬데믹 기간에도 일단 참석을 했었죠. 불참 계획에 대해 바이든이 실망스럽지만 시 주석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당황한 거죠. G20 모든 축제 자체가 좋든 싫든 어쨌든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야 되는데 이제 국제관계학 교수인 하시판트는 시 주석과 푸틴이 정상회담에 불참함에 따라 미국과 인도와의 관계, 뉴델리와 서방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고 지도자급에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로 구성된 매우 강력한 그룹이 있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인도가 이미 근데 친미 노선을 탄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안정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 되게 좋아하는데 뭐 동아시아 관점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그렇게 또 친하진 않았지만 이번 기회로 좀 친해졌으면 하네요. 러시아가 이제 북한도 러시아에 방문한다고 되는데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모하메드와 만난 바이든은 미국 정보기관이 왕세자의 명령이라고 결론 내린 언론이 그 사건이 있었죠. 포함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도 약간 사우디가 가지고 이상한 말 하는데 인도도 이제 이상한 말 해가지고 조금 약간 서로 멀어지고 있는 그 관점이 들어요. 사우디 왕세자와 만날지 여부는 공개될 거지만 사우디가 요즘 잘 나가기 때문에 만나줄 것 같긴 해요. 니키 헤일리의 목표는 일단은 이분이거든요. 그 트럼프 때 트럼프랑 친하기로 유명했죠.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였고 유엔 외교관으로 파견됐다가 론드 산티스를 제치고 지금 제치진 못했지만 아직 제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의 최고 공화당 라이벌로 도약한 다음에 부통령이 되는 게 목표겠죠. 사실상 내각에 들어가거나. 하지만 생각보다 근데 이분이 트럼프랑 있을 때는 약간 그 케미가 맞았는데 자기 혼자 쇼를 이어나가기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전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지사이자 유엔 대사
뉴햄프셔 유세 현장에는 그녀가 개종자를 확보하고 있다는 징후가 보였습니다. 세 번 행사 모두 100명 이상의 입석 강주를 끌어모았는데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근데 이 인기의 근본이 트럼프였다는 걸 다 알고 있죠. 트럼프랑 왜냐면 잘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그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마을 회관에 까쳤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팀에 합류하고 싶어하는 것에 감사할 따름이다. 그리고 왜냐하면 트럼프가 위기에 처했을 때 트럼프랑 지금도 아직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들었고, 그러니까 배신하지 않았다는 그 이미지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트럼프를 떠날 때 끝까지 그냥 조용히 있었거든요. 조용히 있는 게 그렇게 힘든데 조용히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거죠. 다른 후보들은 전직 대통령의 막강한 선두를 추월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공화당 컨설턴트인 로버트 추만은 말했습니다. 트럼프를 추월하기 위한 긴 여정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후보가 아이오와 뉴햄프셔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돌파가 필요할 것. 역사는 그것이 여전히 달성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연설 퍼포먼스가 기대 이하였다. 근데 인터뷰 같은 건 잘하는데 기자들이랑 인터뷰는 그렇게 잘하던데 연설 퍼포먼스가 기대 이하였다는 게 중론이긴 해요. 왜냐하면 또 대중 연설. 근데 다행인 거는 론 드산티스도 다 같이 못했어요. 다 같이 못했기 때문에 뭐 다 같이 못하면은 기분은 덜 나쁘겠죠. 월스트리트저널 여론조사에서 헤일리와 사업가 비맥 라마스와미가 인도계 출신으로 가혹한 반중 그 연설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외교 정책에 경험이 없다, 공격적인 태도. 라마스와미에 대해서 근데 너무 공격적으로 하니까 인도계 미국인인데 중국에 대해 너무 공격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외교적 경험이 없다라고 그때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중국 그렇게 해가지고 대만을 공격하면 어떡할 것이냐의 질문에 그냥 뭐 TMC 그 반도체 공장만 살리면 되는 거 아니냐, 뭐 맞는 말이긴 한데 대선 후보가 나와가지고 반도체 공장만 살리면 된다 이분이거든요. 근데 말은 잘하고 또 근데 이분이 말을 잘해가지고 일단 사과는 하고 뭐 어떻게 했는데 슈퍼스타가 됐죠. 5% 지지를 받은 바람에 이전에 토론회 한 번으로 5% 지지가 생긴 거예요. 빵프로였다가 알지도 못했는데 말을 잘하시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니키 헤일리의 경쟁자가 오히려 하나 더 생긴 거고 이전의 인지도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저는 토론회에서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한 말 중 대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유권자들에게 조금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하지만 총선 드산티스가 헤일리보다 총선에 승리하기 어려울 것. 드산티스는 이겼다 이 정도로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플로리다 주지사보다는 좀 잘 됐다라고 판단하는 거지. 뭐 지금 경선 레이스에서 트럼프와 대적할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신인과의 대결을 이제 맞닥뜨리고 있다 이 정도로 판단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상상이 아닌 쇼핑이 뭐냐면 대면 쇼핑이 점점 더 대면 쇼핑 안 하고 이제 대부분 미국에서는 원래 그 옆에 매장 직원이 있었는데 한국처럼 누르면은 도와주러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적은 수의 직원으로 더 많은 제품을 보관하고 있고 창고형 매장. 근데 한국은 이렇게 된 지 꽤 오래됐죠. 키오스크가 이제 널리 보급됐으니까 소매 판매 근로자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계산원들도 드디어 많이 대체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이분들의 직장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분들 이제 그 관리 업무로 다 넘어갔죠. 뭐 관리하는 게 더 재밌으니까. 관리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관리직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매장당 총 직원 수의 변화가 있는데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 워낙 그 물류가 많기 때문에 늘어났고 물류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는 의류 매장 중심으로 좀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아베크롬비, 엠피치, 그리고 갭 유명한 청바지에서 식품은 많이 늘었네요.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럭셔리 매장을 추가하기 때문에 좀 늘어난 것 같고 대부분에 있어서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수치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는 게 쇼핑의 즐거움이 줄어들 수 있다. 쇼핑의 즐거움을 필요한 것들은 좀 살아나고 그러니까 매장 직원들을 많이 늘려서 그러니까 채용 분위기를 살리고 쇼핑 분위기 약간 부담스러운 게 있죠. 자기 혼자 보고 싶은 그 매장과 브랜드 이미지에서는 좀 줄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매장 직원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느끼시는 분이 많아서 예전부터 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플래그십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메이시스의 고객, 이마트 한국으로 따지면 이마트나 뭐 그 롯데마트 같은데 그렇게 사람이 많을 필요는 없겠죠. 리테일러가 이를 인정하고 나면 비즈니스를 웹사이트로 전환하는 것은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급여에서 즉시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기 때문 소매업체가 직원 수를 줄이는 이유 바로 지금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생각보다 뭐 매출은 많이 안 떨어지겠죠. 감가상각 및 이익 기준 마진이 절반으로 감소 온라인 판매율이 3배 이상 증감에 따라 그래도 불만을 품은 외시세 고객이 운동화를 사기 위해 직원이 많은 나이키 매장으로 직접 가거나 타깃 쇼핑객이 직원의 잔금을 해지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아마존에서 치약 튜브를 주문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즉각 응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제 뭐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 즉각적인 응대라 해도 직원분들이 생각보다 친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줄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친절한 한 명이 뭐 불친절한 10명보다 낫다는 판단이 선 거죠. 대부분의 미국 신용카드 회사들이 지금 경기가 좀 좋아지니까 한도를 더 커지게 했는데 엄청나게 신용 한도를 늘려줬어요. 6,000달러에서 2만 달러. 한국의 대부분 신용 한도 최고가 한 2천만 원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미국에서도 이렇게 또 공격적으로 높여줘서 그 한도 증액이 엄청나게 됐어요. 대출 기간이 신용 한도를 늘리는 이유. 미국 최대 은행들은 올해 1분기에 2019년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한 1,840만 개 신용카드 계좌에 대한 한도를 인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인상한 거죠. 신용한도 증액의 이점은 뭐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카드사에게 도움이 되고 또 현금을 적게 쓰는 그런 뭐 긍정적인 면이 있죠. 또 그리고 더 나은 날을 기대하며 임시방편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잔액은 매달 약 $10,00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하면은 그리고 또 그 뭐 데이터가 잘 쌓이긴 하죠. 소비자 옹호자들을 원치 않는 신용한도 증액을 받은 경우 발급사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말하지만 과소비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한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죠. 그리고 현금으로 사는 것보다 신용카드를 사는 게 오히려 계획적인 습관에 더 도움이 돼요. 최근에 그리고 디지털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켜고 끄고 그리고 구독을 누르고 또 뭐한 여러 가지 뭐 물건을 지출을 이렇게 쭉쭉 관리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원래 안 쓰던 분들도 신용카드 시장에 진입하고 예전에 한도가 한 5,000달러 한도가 5,000달러였다면 잘 쓰시는 분들 2만 달러로 증액해주면서 미국을 시작으로 이제 신용카드 한도가 증액될 것이다. 이러한 또 예측이 가능하겠네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가장 먼저 축포를 쏘아 올렸는데 주택시장 하락은 이미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반등 치고 올라가고 있죠. 왜냐하면 반등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가격 빠른 회복은 주택 침체가 예상보다 짧고 얇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가장 크게 착각한 게 2008년의 금융 위기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원래 사람들 폭락을 좋아해요. 그 영화도 나왔죠. 빅쇼트. 2008년에 폭락한 근본적 이유는 단 하나로 2007년에 초호황기를 맞이하면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빌렸기 때문에 그만큼 빠진 거지 빌리지 않았는데 빠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빌려야 빠지는데 빌린 게 없는데 빠질 것이 없었죠.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사람들이 주택을 또 그렇게 많이 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새가 꽤 빨랐기 때문에 사고자 하는 사람들과 가격이 동시에 올라간 거고 2007년 같은 경우는 2008년 터지기 직전에 가격은 좀 천천히 오르는데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빌리니까 이게 마지막에 팍 오르고 팍 내려가면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청산이 다 된 거죠. 근데 그 2020년에는 주택 가격도 동시에 오르면서 사람들이 이걸 추격 매수하듯이 따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완만해진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버틸만 하네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살만한 사람들이 산 거랑 못 살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빌린 거랑 다르죠. 11년 만에 출현 기간은 5개월 연속 정료 대비 하락세를 보였던 미국 주택 가격이 7월에 상승세를 돌았었습니다. 7월에 상승세를 돌았었고 8월에도 어느 정도 안정기를 거치면서 이제 금리를 이것 때문에 인상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이제 동결 정도로 되겠죠. 희소성이 큰 이유입니다. 높은 이자율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이 새 주택을 구입하거나 더 비싼 모기지를 받는 대신 주택을 보유하면서 매물로 나온 주택 제호가 비정상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결국에는 시장이 균형을 맞아가는 게 사람들이 억지로 내리려고 금리를 올려버리잖아요. 규제를 때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안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급락이라는 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해야지 급락이 나오지. 왜냐면 사람들이 팔아야 될 거 아니야. 팔아야지 가는데 팔지를 못하는데 뭐 어디를 가고 앉고 그냥 다 같이 뭐 집 들고 어디 갈 수도 없잖아요. 집 들고
어쨌든 한국에 압구정 아파트 들고 미국에 이민 갈 수는 없잖아요. 이걸 떼가다가 가져갈 수도 없고 그냥 보유하는 거죠. 모기지 금리가 7%를 넘어서고 주택시장이 일반적으로 느린 가해가 겨울로 접어들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판매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시장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반등을 쳤어요. 반등 쳤는데 꽤 급하게 그 각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부동산 중개 업체에 따르면 그달 미국의 주택 총가치는 46.8천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뭐 그렇죠. 20% 하락? 그냥 동네 아주머니도 20% 하락 예상하면 절대 그 가격은 안 온다고 봐요. 토레스는 금리가 낮았던 2020년만큼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대기 중인 바이어가 20명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공급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구매 대기자가 줄을 서고 있고 금리가 지금 뭐 낮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택 가격이 다시 반등하는 계기를 잡았고 파는 사람도 없다. 사는 사람은 일상적이지만 파는 사람이 줄어들면 어쨌든 가격이 그 공급 제한으로 인해서 올라가기 마련이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가 떴네요. 이제 미국 민주당 층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자체 도전 자체를 막으려고 수정호법 14조가 있는데 이제 반란 조항이 있어요. 반란 조항. 근데 그게 되게 애매한 조항이에요. 왜냐면 적국의 이익이라 하는데 그 트럼프의 행동이 적국의 이익이 될 게 없죠. 그리고 참고로 미국의 장교 월스트리트 사설 제목이 미국의 장교였는데 장교에게 적용되는 또 그 당시 남북 전쟁 이후로 생긴 거기 때문에 장교가 적국에 이기했을 때 대선 출마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그걸 이제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군 최고 통수권자였으니 장교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아니면 적국이라는 게 러시아의 이익이 되지 않았을까요?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참고로 어쨌든 트럼프 임기 동안에는 러시아가 분쟁을 일으키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되게 약하고요. 그러니까 온갖 거를 다 끌고 오는데 사실 약하는 거죠. 제기된 4건의 형사기소 2024년 이전에 4건의 형사기소가 지금 걸려있는데 선거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의 대통령 대선 캠페인을 끌어내리는 사람들은 수정헌법 14조 제3항 내란 조항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제 무리수를 뚫을수록 순교자의 길을 가는 거죠. 순교자를 만들면 정치에서 굉장히 패배나 다름없는데 미국 민주당이 진짜 패배로 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미국 민주당의 전략이 저번에도 거의 겨우겨우 이겼는데 민주당이 이번에도 또 무리수를 두는 게 다다음 대선에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 민주당이 거의 무너지고 있는데 사실 돈도 잘 안 버치고요. 미국 공무원이란 용어 수정헌법 14조가 작성자가 상원의원, 하원의원, 선관위를 명시하면서 미합중국 아래 공직이라는 일반적인 용어 그리고 이제 법률적 해석인데 유죄 판결이 있더라도 미국에서는 대통령직에 출마하고 당선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미국 헌법은 대통령직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35세 이상 미국 출생 시민권자 14년 이상 미국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개만 하면은 되기 때문에 그냥 출마시키는 게 낫고 거기서 이제 승부를 가려야지. 계속해서 형사기소로 이제 그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 자체가 결국에 지지자들만 결집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그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은 평가하고 있네. 이제 프리고진이 저 세상으로 간 이후에 바그너라는 바그너 군사 집단이 민영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한 싸움이 치열한데 그림자 싸움 지금 아프리카에서 잘하고 있다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고진이 박수 칠 때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 민영 기업이 참고로 수익성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져가도 지금 뭐 어렵지 않은 상황인데 사실 푸틴이 가져가기엔 조금 모양새가 이상한데 푸틴의 측근이 가져가기에도 좀 위험한 집단이긴 하죠. 근데 수익성은 잘 나오기 때문에 일단 기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작전에서 성공하고 있는 와중에 장사 잘 될 때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프리고진이 저 세상 가버린 거라 이 남은 기업의 운명이 진짜 애매해졌는데 러시아와 동맹을 맺은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금과 다이아몬드를 대가로 총과 선전으로 흔들리는 정권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하며 전용기를 타고 대륙을 누비던 프리고진이 그 사업을 진짜 잘하긴 한 게 뭐죠?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그 돈을 러시아 민간 기업 바그너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로 송금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뭐 많은 주목을 받았었죠. 보면 이제 아프리카
국방부가 만났다고 하지만 이 사이를 이어준 게 프리고진이었는데 이제 저 생각 가버리셨죠. 이거는 이제 그 현재 러시아 분쟁이고, 지금 러시아 분쟁에서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러시아 유라시아 대륙 분쟁이 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는 러시아에 어떻게 보면은 뭐 영향력을 높이는 작전을 수행 중인데, 아프리카에 어떻게 평화 유지군으로 들어가, 평화 유지군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민영 기업으로 보안 업체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수익성이 굉장하고 또 영향력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죠. 그것이 뭐 적합하든 어느 정도 적합하지 않던 간에 아프리카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버리는 바람에 수익성은 일단 계속 나고 있고 사장은 없어진 거죠. 바그너의 그 이런 시도 때문에 일단은 러시아 국방부와 충돌로 인해 이런 그 결과가 나왔는데, 러시아 국방부 내의 상황은 러시아 국방부 간의 싸움이고, 국방부 내에서도 군벌들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국방부가 1년 1년의 그 평균화를 이루지 못하고, 소련 시절 때부터 러시아 국방부라는 그 겉모습은 같이 쓰고 있지만 러시아 국방부 내에도 프리고진을 지원하는 사람이 있고 프리고진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이제 이 둘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다가 프리고진이 제3자로서 그 러시아 국방부에 개입하려고 하니까 러시아 국방부가 굉장히 그 다투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되었죠. 의견이 보시면 굉장히 인기가 좋기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또 이러한 그 인기를 러시아가 이용하고 있었을 때 간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프리고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하지만 몇 가지 문제를 감당해야 되고 그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이 후계자 작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2인자 같이 지금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아프리카의 가족, 러시아의 국제 정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영맨이 사라진 거기 때문에 러시아를 대표하는 얼굴 중에 하나가, 소문이 돌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괜찮다고 하는데 프리고진이 올린 다른 동영상, 아프리카를 마지막으로 여행 때 촬영된 것,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관계 유지의 연결끈이 어떻게 보면 없어졌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아메리칸 피직스 소사이어티 APS의 중국의 상온천도체 논문이 게재 성공되면서 아마 한국도 APL 논문이 게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올라갔죠. 최근 논문에 따르면 이석배 LK99를 언급하면서, 그때 어차피 지금 중국 분들 논문이긴 하지만 LK99의 영감을 받은 물질의 중국 연구진의 논문이 미국 물리학학회에 게재에 성공하면서 APL도 미국의 물리학 뭐 논문 게재 사이트니까요. 게재한 저널에 올라가면서 APL 머테리얼즈도에 올라가려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서 오늘 많은 또 기대감이 형성되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또한 이제 중국이 들어가는데, 이게 한국에서 영감을 받은 중국 것이 미국 저널에 올라가는데 오리지널이 올라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들. 그리고 그 정도의 추론이 뭐 합리적이죠. APS 논문 게재의 그 의미는 중국도 했는데 한국도 못할 소냐, 중국이 했는데 한국도 못할까 라는 기대감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것 같고, 그리고 LK99의 영감을 받은 중국 연구진들이 성공적으로 미국 물리학 저널에 게재 성공했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한국 그 금융시장에서 이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많은 게 올랐고, 초연도체 관련 주식들이 올라온 게 있죠. 경제적 파급 상황이 지금 이미 반응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월요일날 어떤 식으로 지금 반응될지 기대가 되는 점이고, APL 머테리얼즈도 결국에는 뭐 미국 거기 때문에 비슷하죠. 랭킹도 비슷하다고 해요. APS랑 중국의 뭐 변형 버전이 성공했다면 한국의 오리지널 버전이 올라가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될 거냐 하면은, 중국이 성공시킨 APS의 논문이 이제 수락이 됐기 때문에 APL 머테리얼즈도 한국 오리지널을 이제 거부하기는 매우 힘들죠. 거부할 거면은 특정한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APS를 반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APL 머테리얼즈의 이제 편집장의 선택이 남은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엔 G20가 인도에 도착했는데,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도 동시에 도착했다고 하죠. G20 성장에 대한 경고 성명 초안에 합의하다. 러시아에 합의하지 못했고 금요일에 도착한 지도자들 바이든, 수닥, 에르도안.
에르도안, 터키하고 순항, 영국 집에 머물고 대표단 파견. 러시아도 이제 안 가기로 한 것 같은데 대표단은 일단 파견했네요. 이제 G20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생각보다 성공적이진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예전에도 어떤 분쟁이 있어도 G20은 제대로 그 수행된 적이 많았는데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좀 제대로 합류하지 못하면서 뉴델리에서 벌어지는 인도 G20은 사실상 저는 사실 좀 성공 이미 좀 실패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달 동안 사우디와의 이스라엘 외연결을 수립한 역사적 합의를 중개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내년에 대통령 재선 싸움이 예정된 상황에서 인도는 바이든에게 페이지를 넘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공한다는 거죠? 러시아랑 중국이 그냥 삔또상에서 안 하는데 오히려 더 모양새만 이상해지고 바이든에게 부담감만 주는 G20이 되겠네요. 인도가 자기 자랑하려고 이번에 너무 불렀기 때문에 개최국으로서 근데 뭐든지 손님을 먼저 맞이해야 되는데 인도 분들이 이번에 실수한 게 자기 자랑하려고 처음에 바하랏 이름 바꾸고 초청서 보낸 것도 그렇고 개최지로 약간 중국과 러시아가 삔또상해가지고 뛰쳐나간 것도 그렇고 솔직히 인도가 글로벌 리더로서 이번에는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은 그렇게 말하고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하차를 기다리고 있고 캐나다가 이제 속속들이 도착하는 건데 뭐 무사히 완료되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겠네요. 사실 중국과 러시아가 와가지고 진짜 G20의 이름에 걸맞는 뭔가 국제적인 라운드 테이블이 되길 기대했는데 뭐 가장 중요한 중국과 러시아가 빠지고 뭐 아는 사람들만 나와서 인도 자랑 들으려고 온 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2008년 같은 상가 건물의 위기, 그러니까 부동산 급락을 예측하지만 사실 급락은 오기가 어려워요. 오피스 리츠 배당 수익률 스프레드가 급락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거죠. 상가 건물에 대한 수익이 금리가 하락하기 전까지 쉽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임대주들은 아마 정부의 중심 비즈니스 지구의 천막 건물에 대한 수요를 여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한국의 경제 언론들이 말이 많은데 한국 경제 언론들이 또 뭐 폭락 기사가 인기가 많으니까요. 근데 애초에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가 왜 발생했냐고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근본 이유는 2007년까지 초고속 성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폭락을 하려면 빌려야지. 폭락을 하려면 폭발적으로 돈을 빌렸어야 되는데 2007년까지 미국이 초고속 성장을 했기 때문에 돈을 폭발적으로 빌린 거예요. 사람들이 더 오를까 싶어서. 근데 지금 성장이 사실 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최근에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빌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폭락이 없고 그냥 수익률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금리에 따라서 금리 올라가면 수익률이 조금 낮아지고 금리가 내려가면은 수익률이 좀 높아지고 하는 거죠. 어차피 정확히 딱딱 돼 있으니까 거의 다 이제 대부분 도시 지역에 규제가 있으니까 규제 비용이 좀 들어가고 오피스 배당 수익률 스프레드가 급락했는데 보시면은 급락해왔자 2020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020년 참고로 1월이에요. 1월 그 난리가 나기 전에 명심해야 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오피스 리츠는 전체 오피스 시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가가 무너진다 해서 또 요즘에는 전체 아파트 시장으로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 공간에 대한 수요가 이전으로 회복될 필요성, 차입 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야 됩니다. 결국 수요와 비용 문제가 있는데 수요는 그 오피스 리모델링하면 사람들이 또 좋다고 다시 들어오고 비용 같은 경우는 순수 금리의 문제인데 금리는 내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내리면 그만인 거면 그냥 내린다고요. 사람들이 대구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 시장의 리스크를 잊어버리기 전까지 아직 시기상조. 리스트 시장의 호재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미국 오피스 시장의 리스크를 잊어버리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다. 리파이낸싱. 리츠 시장이 어차피 지금 다시 뭐 활기를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익성이 예전만큼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리스크가 완전히 없다는 것도 아니지만 이거는 근데 블룸버그가 정치적으로 기사를 쓴 거고 사실상 폭락은 없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는 게 가장 빠르죠. 기후 과학자들은 과장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저명한 저널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선정적으로 보도했던 한 연구자의 주장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근데 뭐 기후 과학자들은 과장을 강요당하지 않겠지만 이제 솔직히 옆에 사람들이 이제 부추기는 경향이 있죠. 마치 세상이 무너진다. 근데 사람들이 약간 애매하게 생각하는 것도 예전에 20년 전만 하더라도 석유가 고갈된다 했는데 지금 석유가 너무 잘 나오죠. 너무 잘 나와서 문제인데 사실 모든 거를 우리가 조금 돈을 놓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기후 부정론자의 꿈이 실현된 것처럼 들립니다. 저명한 기후과학자가 출판을 위해 연구를 조약했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그 기후 부정론자라고 하면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겠죠.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실제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데 이제 연구 결과가 선정적으로 보도했다기보다는 그 다시 말했듯이 이 논문의 나머지 부분에서 브라운과 7명의 공동 저자는 기계학습을 사용하여 기후 변화가 주로 동물과 풀과 같은 연료를 건조시킴으로써 산불 위험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앞으로 계속 영향을 미칠지 알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 미국은 산불이 유명하니까 산불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약간 조금 비약이 있었던 거죠. 허술한 법 집행. 세 번째 논문은 기상 이변을 기후 변화로 돌리는 급성장하는 과학 분야의 선과자인 프리드리히 오토가 공동 저서를 했습니다. 적어도 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후에 관한 한 기회한 것에 기대고 싶은 매력이 있는 사실입니다. 그 영화로도 많이 나왔죠. 예전에 기후 변화가 나면 사람들이 얼고 막 우박이 내리고 해일이 막 쓸어담기고. 왜냐하면 대재앙에 그 반응하는 인간을 담는 게 가장 재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재미를 위해서 각색된 면은 있죠. 위험하고 반박이 필요한 내러티브가 있으면 바로 이 내러티브입니다. 기후 및 에너지 공동 책임자 지구온난화가 많은 과학자들이 경고하는 것만큼 치명적이지 않다는 생각은 화석 연료에서 전환하기 위한 조치가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결국에는 예전에 사실 기후변화라기보다는 석유를 쓰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약간 좀 오버한 경향이 있는데 이제 전기차를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제 석유를 진짜 안 쓰는 국가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좀 오버했던 것들이 돌아오는 거죠. 예전에 무슨 뭐 석유다 고갈된다고 했는데 고갈되지 않았고, 물론 이제 기술 발전이 있지만, 그리고 또 막 해일이 덮치고 우박이 내리고 무슨 뭐 기후가 변화해가지고 세상이 난리가 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조금 되지 않으니까 기존에 오버했던 것들의 약간 민망함, 이 정도로 판단할 수 있겠네요. 이제 런던 같은 경우에는 그 주요 회사들이 엄청나게 예전에 큰 건물들, 약간 노후화된 건물들에서 이제 다른 건물들로 옮겨가니까 임차인들이요, 회사들이 본사를 옮기는 경우가 자주 있죠. 기존에 이 45층짜리 고층 빌딩을 대부분 아파트나 호텔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인데, 사실 여의도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죠. 여의도에는 뭐 아직까지 변경하지 않았지만 여의도에는 타워형 호텔들이 많죠. 타워형 아파트들이 많은데 이걸 변경하는 게 런던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그 서울 시내 조금 고층 빌딩들이 그 런던처럼 아파트나 오피스텔로 개조될 가능성이 높죠. 보시면은 이게 이제 예시인데, 예전에 그 딱 봐도 오피스 건물이죠. 누가 봐도. 오른쪽으로 근데 적절한 비용을 투자하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접근성이 좋고 시내에 아파트랑 오피스텔이 생긴다면 기존의 상가 건물을 이용해서, 단점은 뭐 주변이 좀 복잡하다는 정도, 그리고 밤에 조용하다, 밤에 조금 약간 시끄럽다는 정도일 것 같은데, 앞으로 지어지는 고층 빌딩들이 대부분 이제 컨버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고 있다는 건 유명한 얘기죠. 예를 들어 오피스로 활용 못하면은 호텔이나 그냥 아파트로 혹은 오피스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뭐 캐파를 지니고 있는데, 뭐 층고가 높다든지 해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리모델링 혹은 그 컨버전, 그 변환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한국에 지금 오피스텔들로 엄청 많죠. 그 도심에 옛날 1990년대 지어진 오피스텔이나 상가들, 고층 오피스텔이나 상가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사무실과 그 복합된 구형, 여의도로 따지면 여의도 백화점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아파트로 바꾸는 그 변환 작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캐나다도 그렇고 런던도 그렇고 사실 이런 건물에서 사는 게 나쁘진 않죠. LK99의 실패는, LK99가 만약 실패한다면 한국 과학계의 실패예요. 이제 인정할 때가 됐어요. LK99가 실패한다면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게 검증이니까 가장 쉬운 걸 택한 다음에 검증한 다음에 되면은 뭐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한국 과학계 이미 실패했는데 LK99가 만약 최종적으로 실패한다면 완전히 실패하는 게,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이 LK99 기반으로 논문을 써서 미국 물리학 그 저널에 먼저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실패를 한번 그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어쨌든 간에 이분이 그 쿼텀 연구소 연구진 아니니까. LK99에 영감을 받은 논문이 먼저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그 굉장히 한국 과학계가 느리고
시대에 적응을 못했다는 거고, 이제 어차피 영국이 엄청나게 삭감이 됐죠. 이걸 다 아는 사실이에요. 참고로 기재부 공무원, 사무관, 국장, 차장, 아, 국장, 차장뿐만 아니라 위에 장관들도 다 알죠. 지금 뺑기 치면서 연구비 명목으로 그냥 인건비 타먹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대학원생들에 의해서 다 이제 널리 퍼졌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LK99가 실패하면 그러면 뭘 할 것이냐. 한심한 그 남이 노벨상 다 탄 거 가지고 상업화한다고 비비적 대왔죠. 어차피 삼성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도 다 알아요, 사람들이. 이제는 솔직히 미천이 다 드러나가지고 삼성 뭐 소위 말하는 F직군 가가지고 그 공장 볼트 너트 조이던지, 아니면은 LK99 같은 정말 파급력이 높은, 임팩트가 높다 하죠. 파급력 높은 연구를 계속해서 실행하든지, 이걸 이제 정할 때가 와서 한국과학계도 F직군 가서 진짜 공장 볼트 너트 조이던지. 근데 이걸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뭐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연구라고 하는데 실제 임팩트가 없어요. 파급력이 없기 때문에 중국 분들이 먼저 미국 저널에 올린 것처럼 한국도 대충 뭐 LK99 아니면 제가 말했지만 코리아 23을 만들어가지고 올려야 될 타이밍이지, 자기 연구 잘났다고 뭐 할 그럴 것도 없고, 어느 정도는 성과를 보여줘야 돼. 아니면 가가지고 영업으로 해서 핸드폰을 팔다거나. 과학계가 핸드폰 파는 게 안 돼가지고 사실 그 대학원으로 어느 정도 도피한 건 있어요. 냉정하게 말해서 세상이 냉정하기 때문에 대학원을 도피했으면 거기서 이제 성과를 얻으려면 가장 성과의 최고봉이 이제 노벨상이라고 한다면 노벨상을 타오던지, 아니면 진짜 핸드폰 매장 가서 핸드폰을 팔던지, 이제는 결정할 때가 왔고, 아니면은 이제 F직군, 삼성전자 F직군이 뭐냐면 그 볼트너트 조이는 거 있거든요. 24시간 3교대로 24시간 3교대로 이제 볼트너트 조이는 게, 이게 나쁜 게 아닌데 자신이 이거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도망치는 삶은 이제는 가능하지 않아요. 연구비를 줄 돈이 없어요. 연구비 줄 돈이 없어요. 전 세계 유럽도 줄 돈이 없어가지고 그 자존심 영국한테 무릎 꿇어가지고 영국이 그 호라이즌 프로젝트에 그 선심껏 103조 던져줬어요. 대신 유럽이 이제 영국에 가하는 경제 제재 좀 풀어달라고. 이런 식으로 무릎 꿇는 게 냉정한 그 과학계의 현실인데, 계속해서 연구비 따로 그 자기 체면 따로 이렇게 할 그런 시간이 이제 지났어요. 오히려 황우석 때문에 연구비가 지금까지 나왔다고 해서 황우석 박사한테 감사해야 될 처지인데, 황우석 박사는 이제 뭐 저기 사우디 가셨으니까 뭐 할 말이 없고, 이제 테슬라가 2025년까지 힐튼 호텔에 2만 대 전기차 충전기 공급 예정인데, 근데 이게 굉장히 또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공짜로, 그러니까 호텔이란 비용이 센데 호텔에 가면은 공짜로 이제 차량 충전도 할 수 있다는 점이 약간 호텔의 비용을 그 고객들로 느끼게끔 호텔에 대한 비용을 상쇄시킨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 이러한 그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이 차 자체가 아니라 이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해가지고 테슬라를 타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이득을 보게 한다는 그 느낌을 가장 잘 들게 하는 업체인 것 같아요. 슐리는 이번 파트너십 확대가 테슬라의 보편적 충전 접근 방식과 함께 이미 쌓아온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게임 체인저라고 성장한 움직임으로 충전 인프라 담당 수석 디렉터인 레베카 타누치는 호텔의 충전 시설 확장을 위한 주요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이해가 가죠. 호텔이 또 럭셔리 하니까요. 미국의 충전 네트워크는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 6만 3천 개 이상의 도로 충전소가 있으며 주요 주유소를 포함하여 더 많은 충전소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한국에도 이 대형 마트 중심으로 테슬라 이게 퍼져 있어서 사실 사람들이 그 대형 마트를 많이 방문할 수 있게끔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한국의 호텔들에도 이게 제공된다면 사람들이 또 많이 호응을 얻을 수 있겠죠. 영국 로펌에서 LK99의 특허법에 대해서 지금 작성했는데, 사실상 과학계가 사실과 아니건 간에, 그러니까 검증이 완벽하게 되건 안 되건 간에 특허법이 유효한가에 대해서 주르륵 쓰긴 했어요. 요약하면 LK99가 주변 초연도체인지 상온 초연도체인지 여부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화학 공식 참신하고 예상치 못한 것을 달성하고 첨구항의 주변 초연도에 대한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지금 알겠지만 한국에서 좀 기다리는 것은 뭐 논문의 완결성인데, 실제로 특허에서는 참신하고 국제특허에서도 공식이 참신하고 예상치 못한 것을 달성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보여요. 특허법은 원래 그 특허를 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검증하는 거를 뭐 검증하는 사람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청이 초연도 재현에 실패한 수많은 시도를 언급하여 특허를 거부할까요? 이런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거죠.
특허청은 국제사회에서 그다지 면밀하게 조사하지 않는 덜 야심찬 주장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출원 진행 사항을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인데 일단은 쓴 것은 로펌이고 아마 반대한다면은 다른 사례를 언급해야 되는데 그건 어려울 것 같고 LK99 공식이 그 자체만으로 참신하다면 문제가 없이 국제 특허가 승인될 거라는 내용의 로펌 그 칼럼이 나왔네요. 한국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미국 자영업자들도 슬슬 그만두고 있다는 뉴스가 많아지는데 미국 소매업 종사자들이 지쳐서 그만두는 비율이 기록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솔직히 말하면 루이비통도 철수해요. 루이비통도 철수할 정도면 자영업은 그냥 거의 끝나게 되는 거죠. 근무 조건이 악화되고 소매적 근로자가 된다는 건 높은 물가에서부터 정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에 비해 가치가 없다. 참고로 한 15달러 하거든요. 시급을 2만 원씩 줘도 일할 가치가 없다. 그리고 별로 그렇게 힘든 루이비통에서 일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도 않은데 근데 물론 이제 보시면 파손된 자국인데 사람들이 뭐 많이 강도도 많고요 요즘에. 맥킨지 연구에 따르면 2020년 소매업 근로자의 퇴사율은 다른 미국 산업에 비해 7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때때로 매장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돈을 줘도 안 온다. 근데 요즘에 트렌드가 MZ 트렌드가 뭐냐면 미국도 그렇고 돈을 줘도 그냥 안 가요. 돈을 왜 줘도 안 가냐? 그냥 먹고 살만하다는 거죠. 솔직히 근데 먹고 살만하니까 억지로 일을 시키게 한다. 미국 같으면 바로 그냥 무장의 권리 행사해버리는 거죠. 이러한 일들의 무게 때문에 결국 2021년 그는 최저임금 일자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숨을 쉬고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기 위해 1년 정도 일을 그만두고 쉬어야 했습니다. 근데 1년 정도 일 그만두는 건 미국에서 쉬운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타겟은 미국 소매, 마트 뭐 대형 마트인데 많은 리테일러가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요즘 그냥 막 가져가는 거 물건 가져가면 아무도 막지 못하죠. 700달러인가 900달러 이하로 물건을 가져가면은 그냥 뭐 그 집행유예를 시켜버려요 자동적으로 거의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심각하지 않는 이상. 경찰의 인원은 적고 경찰 하려는 사람도 없죠. 아시겠지만 경찰에 대한 뭐 갑자기 경찰 공격하거나 이상한 일이 있는데 경찰을 하고 싶을 사람들이 없고 그 소매 직원들 잘못도 아닌데 갑자기 와가지고 생떼 쓰고 여기가 무슨 뭐 불매운동이나 마찬가지인데 불매운동이라기보다는 뭐 가져가는 거죠 물건을 그냥. 소매업 임금은 상승했지만 여전히 미국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미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데 근데 사실 미국의 소매업이 일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건 가려봐야 될 게 있고 블룸버그인데 모릴로는 종종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해왔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이제 출퇴근까지 합치면 좀 애매하긴 하죠. 지금까지 그녀는 메디케이드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의료보험. 요즘에 근데 미국도 의료보험이 잘 돼가지고 생각보다 시간제 근로자도 괜찮은데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좀 안전이 높아져야 된다. 이게 블룸버그의 지금 주요 내용이네. 이제 미국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화웨이의 새로운 제품 M60 메이트 프로가 있거든요. M60 메이트 프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왜 사람들이 난리를 치냐면 미국 그 관리들이 자체 칩 중국의 그 반도체 공장에서 나온 7mm 공정 휴대폰에 두뇌를 탑재했다고 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이닉스가 들었냐 이걸 다 뜯어가지고 지금 검사하고 있어요. 혹시 미국 기술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근데 이 정도로 지금 정보가 왔다는 거는 미국도 솔직히 뭔가를 첩보를 입수했겠죠. 지금 뭐 하이닉스가 들어간니만이로 문제가 많은데 근데 하이닉스에 대한 타격은 제한적일 것 같고 미국이 중국의 손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기술을 활용하려는 휴대폰을 조용히 공개했는데 화웨이 때문에 이걸과 공개된 이후로 갑자기 중국 중앙정부가 애플 아이폰을 중국 공무원한테 쓰지 말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분명히 무슨 그 비밀이 있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지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하이닉스도 이것 때문에 오늘 주식시장이 많이 타격을 입었어요. 왜냐면 여기에 뜯어봤는데 근데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지금 보면은 지속적인 분석 결과 메이트 프로 스마트폰 메인 프로세서 외에도 중국산 부품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중국의 국내 기술 역량 개발이 진전되고 있다는 신호. 근데 생각보다 캐나다에서 뜯어본 결과 생각보다 이제 많이 들어왔다. 중국산 기술이 미국산 기술이 들어간 게 아니라 중국산 기술 물론 카피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조금 긴장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영국이 EU의 주요 연구 프로그램에 복귀한 것 환영합니다. 다른 미완성 비즈니스는 해결되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일단은 연구 프로그램, 리서치, 교육업계에서 다시 영국이 조금 EU에 되게 온건하게 다가기 시작했는데 사실상 EU가 더 급하죠. 아쉬운 건 EU예요. 영국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영국이 그 타이타닉의 교훈이라 하나요? 영국이 근데 진짜 그런 거 있어요. 영국이 침몰하는 배는 진짜 잘 알아봐. 탈출은 잘해요.
제대로 탈출해가지고 이유는 지금 자기 혼자 무너지고 있죠. 타이타닉 분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수개월 동안 돈 문제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역시 돈 문제죠. 연구, 교육 다 돈이에요. 돈. 수낙 영국 총리입니다. 보수당이 유럽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비춰질까 봐 걱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연구비 왜 싸주냐라고 비난받을까봐 걱정했는데 연구 자금의 출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연구소는 유럽 전역에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호라이즌 프로그램 유럽의 그 공동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별로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음악가 등의 유럽 내 이동을 위한 더 나은 협정을 기대하거나 국경 간 식품 무역을 개선할 수 있는 영국 해협을 통해 거래되는 전기자동차에 대해 배터리를 포함한 부품에 EU 영국 또는 EU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브렉시트 합의안의 조항입니다. 비즈니스가 좀 더 애매하지. 호라이즌 프로그램 연구비를 일단은 이제 영국이 부담하는 동시에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좀 풀자라고 EU한테 조금 영국이 친절을 베푼 거예요. 돈이 좀 있으니까. 영국이 돈이 있고 유럽이 돈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영국 교육비 좀 유럽에 싸주고 너네 그 비즈니스 난리 좀 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완성해야죠. 이코노미스타가 이제 직급억제에 반발하는 정치적 움직임을 말했는데 한국도 이런 게 많죠. 한국뿐만 아니라 그 정부의 규제, 특히나 세금을 때리는 게 뭐냐면은 그 뭐였죠? 한국도 종부세가 있고, 근데 왜 해외도 이렇게 세금을 때려가지고 막으려는 것에 대한 반발 정치 심리가 많은데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만큼 충분한 주택 건설에 실패한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뭐 서울도 사실 있긴 한데 이코노미스트는 서울을 안 껴주려나 봐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개발에 저항하는 경향이 님비주의로 요약됩니다. 비밀스러운 신도시 개발. 인비족은 주택 부족이 주로 누가 어디에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를 통제하는 법단에 발생한다 주장합니다. Yes, in my backyard죠. 좀 지어달라는데 못 지는 건데 미국, 호주, 영국,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에 수천 명의 회원과 지구를 두고 있는 그럴듯한 정치 운동을 확산되고 있고 막대기의 집, 뭐 이상 집을 만들고 있는데 뭐 컨테이너 어쩌고저쩌고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적은 수의 시민이 아파트에 살고 있죠. 영어권에서. 한국 벽돌의 집. 그러니까 아파트가 좀 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샌프란시스코가 주택으로 돼 있긴 한데 도시인데도 주택으로 되어 있는 샌프란시스코를 다 때려 부수고 아파트 한국 기업들이 가서 아파트 지어준다 한들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LA는 많이 아파트에 사신다고 하는데 뭐 샌프란시스코 북부 캘리포니아는 좀 다른가 봐요. 비용이 증감에 따라 구축의 잠재력이 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포에버를 반대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정치인들이 그의 모범을 따라야 하고 시간을 덜 쓰고 건설에 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보면 예전 소련이 생각나는지 적대국이었던 아파트를 뭐 짓고 싶지 않나 봐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아파트라고 해봤자 한국으로 따지면은 고급 빌라, 청담동 빌라 같은 걸 아파트라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유튜브 눌러보니까 미국에 갑자기 아파트를 사는 게 대세다는데 그 아파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가 아니고 청담동 빌라 같은 거를 아파트라고 해놓고 참 좋아요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랑 미국인의 시각 차이가 좀 있죠.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미들턴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이 항상 파란색을 입는 이유 이거 보고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아니 실제로 보니까 되게 고급스럽기는 해요. 파란색 다 일부러 근데 이렇게 한다는데 로얄 블루라고 하죠. 영국 왕실의 상징이기도 한 근데 유럽들은 왕실이 다 파란색을 쓰던데 근데 이렇게 파란색을 많이 쓸 줄 몰라요. 파란색에서 도배하는데 이게 뭐 애국심의 상징이라고 할 정도로 뭐 로얄 블루라는 건 유명하죠. 군주제의 안정적인 영속성. 파란색에 끌리는 이유는 기본적인 색채 이론에 따르면 파란색은 차분함과 책임감을 상징하는데 진짜 파란색을 도배하긴 했어요. 신발까지. 그리고 파란색을 좋아하는 거겠죠. 그녀의 시그니처로 보이는 색깔. 왕실 예비 신부로서 옅은 파란색. 신데렐라 블루. 파란색이 굉장히 괜찮긴 하네요. 파란색. 그리고 파란색을 다 도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진짜 파란색을 도배한다는 게 약간 그 전반적인 안정감? 통일감을 주긴 하네요.
중국의 1대1로 벨트앤로드 이니셔티브가 가야 될 길의 이코노미스트인데 10년이 된 중국의 글로벌 인프라 구축 계획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뭐 정확히 말하면 중국의 야욕이라 할 수 있었죠. 중국 잘 나갈 때 중국이 보증 서가지고 다른 나라에 도로를 지어줘요. 당연히 못 갚겠죠,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러면은 이제 도로 우리 30년간 쓸게요 하고 마구마구 하다가 중국이 이제 건설 경기가 무너지면서 흐지부지 되고 있죠. 2013년 9월 카자흐스탄에서 시 대표님이 행한 연설에서 수천억 달러의 중국 차원과 투자에 힘입어 전세계 콘크리트를 쏟아붓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는 힌트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어줬죠. 그리고 해외가 돈을 못 갚는 거를 담보로 가져가는데 똑같이 당했죠. 미국한테 고금리 이제 너 차례 하니까 중국이 저 미국 달러 없는데요 하니까 그러면 너네 그 파산해 해가지고 파산하면 이 사람들이 달러 빌려줬던 그 도로의 운명은 이제 깡통 도로 되는 거죠. 벨트앤로드 이니셔티브라는데 1대1로 한국말로 1대1로 벨트앤로드 이니셔티브가 중국으로부터 실크로드 짓듯이 다 뚫어버리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뚫어버린 거를 이제 중국이 차관을 제공해주면 당연히 안 갚을 거니까 너네 50년간 우리가 쓸게 한다면 여기다 그냥 군사 목적으로 막 보내고 항구 보내고 막 항구 지어주고 또 군함 대고 우리가 이제 영국 제국이다 이러면서 그 영국 흉내 내다가 망한 거죠. 누구를 위한 함정인가요? 중국 은행들은 기꺼이 대출을 해줬지만 까다로웠습니다. 중국은 교훈을 얻고 있을지 모릅니다. 중국의 아웃바운드 대출은 감사하고 있고 중국이 대출을 엄청나게 해주는데 자기 대출도 못 갚아서 망하는 바람에 회수도 잘 안 되고 있어요. 회수 안 되니까 이제 중국 그 은행들이 남에게 대출해줄 돈도 없고 한때 이렇게 좋았던 시절, 이걸 좋았던 시절이라고 명명하는데 유럽 사람들이 중국이 돈을 하도 많이 뿌리니까 중국이 미래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제조업 기반의 나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유럽 분들이 어쨌든 엘리트잖아요. 오랜 시간 축적해요. 다음 달 베이징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관영 언론은 한 가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벨트앤로드 1대1로는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말을 안 들어주고 사람들로부터 이제 말빨이 떨어진다라고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하고 있는 거죠. 뭐 최근에 크레딧 스위스가 UBS로 되면서 UBS 유명하죠. 스위스 은행이라고 하면 한국에서도 유명하고 아시아 시장에서도 유명한데 뭐 아시아의 돈에 대한 안전에 대한 그것 때문에 스위스 은행이라는 게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예전에 정치자금 문제에도 스위스 은행은 꼭 빠지지 않았는데 그게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래요. 열쇠록으로 유명한 UBS가 이제 다 통합되면서 자이언트가 두 개 있어요. 하나가 UBS고 하나가 모건 스탠리, 미국의 두 자산운용 회사가 이제 격돌을 하고 있는데 뭐 모건 스탠리 AI를 통해 하겠다고 스위스는 뭐 알다시피 브랜드가 있죠. 두 번째는 유형의 도구, 회사의 독점 데이터가 아닌 고객 정보에 합성되며 AI를 통해서 뭐 맞춤형 자산운용 지금 하고 있고 잘 되고 있어요. 돈이 있는 곳이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을 공격한다라는 예전에 미국의 속담처럼 사람들이 이제 모건 스탠리와 UBS 양대 산맥을 통해 보시면 다른 곳들은 되게 적어요. 자산운용이랑 그 기업 투자랑 좀 다르기 때문에 100조 달러짜리 전쟁을 놓고 어쨌든 유럽과 미국의 대결이 지금 붙고 있는데 차지할 기업은 어디일까요? 현재 자산관리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도는 오래되지 않을 것이다. 업계는 승자 독식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UBS와 모건 스탠리 더 큰 야망. 그냥 서로가 1등이 되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대로 양대 산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게 스위스는 또 유럽을 대표하기 때문에 미국식 은행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 있어요. 그리고 스위스는 또 늘 정치자금의 안식처가 되었고 사람들이 되게 스위스라고 하면 되게 또 그리고 또 이 명품 브랜드 같이 스위스 은행에 계좌 갖고 있는 걸 되게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대 산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이제 한국의 억만장자 창업자는 내부자 거래로 수감되었지만 전기차를 일 덕분에 재산이 45억 달러나 급증했습니다. 엘리너 프링글, 포춘지도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에 이어서 포춘지도 그 한국의 배터리 업체의 사연을 이제 들려주는 거죠. 이제 흔히들 미국의 농담 중에 유명한 농담이 한국에서 퍼졌지만 2008년에 테슬라 사고 15년 동안
주식 못 사고 팔게 된 다음에 나오면은 억만장者했을 거란 농담인데 그걸 진짜 실제로 실천했다고 생각하니까 미국에서 지금 핫해졌어요. 한국의 배터리 소재 생산업체 창업자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달러의 재산이 증가했습니다. 뭐 레전드죠. 사고 팔지를 못하니까. 근데 또 긍정적으로 그 묘사해주고 있어요. 에코프로를 차명 계좌 그리고 혐의에 맞서 싸웠고 올해만 주가가 1044%나 급등할 정도로 호조를 보이고 있고 에코프로 전작 코스닥 이전에 블룸버그에서도 지금 언급되었는데 에코프로는 포춘의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고 대변인은 블룸버그가 인터뷰에서 경영을 맡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왜 이득이 있을까요? 에코프로의 성공에는 타이밍, 개인 투자자, 규정 준수에 대한 새로운 초점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에는 포춘지도 블룸버그와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에코프로의 기대감을 밀어올렸다고 하고 뭐 그리고 그 창업자분에 대해서 되게 좋게 묘사했어요. 컴플라이언스를 두 배로 강화했고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더 엄격한 규제와 감시를 받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의 그 성공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규제 뭐 주가가 약간 과열됐을 수도 있지만 그건 시장이 결정한 문제니까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이것까지 언급하면서 에코프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아르헨티나의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거의 됐다고 볼 수 있는 하비에르 밀레이 급진적 자유주의자 알겠지만 그 아르헨티나를 화폐를 없애자고 한 사람이에요. 달러로 연동시키자. 실제로 근데 아르헨티나 달러로 연동시키고 있더라고요. 여행 유튜브 보니까. 하비에르 밀레이는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 5분 일찍 도착해서 본론으로 그냥 들어갔는데 제 목표는 아르헨티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 다시 이렇게 세워야죠. 35년에서 45년 안에 아르헨티나가 다시 한번 세계 강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3시간 동안 이루어진 토론이 시작되는데 블랙커피를 마시며 자신이 자유주의적 신념을 선명하고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 중 하나인 아르헨티나를 다시 위대하게 Make Great Again이라는 정치 프레이즈가 다시 한번 등장하네요. 정치 철학을 얘기할 때 야심찬 대통령이라기보단 괴짜 학자, 자본주의자, 반항적인 신고전주의자에서 무정부주의적 자본주의자를 바꿔놓았다고 할 때 활기차게 변합니다. 이 철학은 교육환경 모든 제공을 개인 간의 자발적 계약에 맡긴다고 주장합니다. 뭐 유명하죠. 자유주의자 일론 머스크가 있죠. 대한민국의 유명한 사람으로는 같은 진영에 차기 국가원수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밀레이는 현실의 제약을 받아들인다고 말합니다. 뭐 어찌됐든 정치적 현실을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첫 번째 친시장 개혁을 통해 정부 규모 축소, 다음으로 교육과 의료 등 일반적으로 국가가 제공할 서비스 경쟁 심화, 3번 이게 가장 논란이라기보다 핫했죠. 아르헨티나 경제 달러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미 근데 아르헨티나 페소인가요? 아르헨티나 화폐는 가치를 잃었어요. 가치가 없어. 가치를 잃었음. 그 금리가 97%고 뭐 사실상 실질 금리는 1년당 한 240% 정도 되니까 1년당 2배 이상의 가치가 폭락하고 있고 실질 금리는 240%. 그러니까 가치가 너무 폭락하고 있고 그때 이분 때문에 말하니까 더 그냥 페소 맞네요. 페소가 더 하락하고 있는데 급락하고 있죠. 가치가. 뭐 근데 이거를 뭐 비난하기 어려운 게 이거 보시면 인플레이션율이 장난이 아니에요. 120%라는데 이게 공식 지표고 실제로는 240%라 해요. 사람들의 그 유튜브에 따르면 I wanna be your man 거의 지금 이분이 유력하게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지지율에서 압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아르헨티나의 달러화가 나쁘지 않아요. 사실 달러로 쓴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분이 이제 말하는 게 이분의 자유주의 신념이 근데 결국에는 그 중앙은행의 폐쇄거든요. 실제로 폐쇄한다 했고 근데 중앙은행이란 것 자체가 외압에 못 견뎠기 때문에 무너졌듯이 그냥 만약 아르헨티나처럼 중앙은행이 어차피 정치적 그 이해관계 없어질 거라면 중앙은행 폐쇄하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애초에 그리고 특히나 아르헨티나 경제 자체가 많이 미국이나 독일에 원래 종속되어 있었던 만큼 굳이 뭐 나눌 필요 없고 그 돈으로 이제 경제에 집중하자라는 시스템은 나빠 보이진 않아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한 이후에 엑스닷컴으로 바꾸면서
자신의 결정을 했는데 사실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는 충동적인 결정이라고 했는데 원래 미국은 CEO가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한국 재벌들이 양반으로 보이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하는 행동들이 원래 다 적법한 행동이고 원래 하는데 일단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냥 일론 머스크 비판하는 거죠. 일론 머스크를 비판해야 자기가 또 유명이 될 수 있으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카니에 웨스트 사건인데 카니에 웨스트 사건이라기보다는 이제 복귀해달라고 하니까 복귀시켜줬죠. 대신에 약간의 제한은 걸었는데 카니에 웨스트가 오케이 하면서 얘죠 얘 카니에 웨스트가 얘로 바꿨는데 오케이를 하면서 지금 복귀를 했어요. 그리고 트위터에 간판 교체되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또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일론 머스크의 트윗 부스트 자신의 트윗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걸 보고 이제 보면은 그 트위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한 번씩은 보여줘요. 근데 여기까지 나쁘지 않은 제가 실사용할 때는 별로 그렇게 나쁘지 않는데 이것마저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약간 뭐 책임감 있는 결정이라 봐요. 책임감 있는 결정이 트위터 지금 X닷컴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나 성적이 되게 올랐죠. 특히나 8,000명에서 1,500명으로 줄였는데도 이렇게 성공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 인력을 줄이면서 사용자들의 만족감을 높이기가 쉽지 않은데 생각보다 사용자들의 만족감이 다들 높아지면서 오히려 그 일론 머스크의 이 판단력이 옳았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조금 다른 사람의 의견을 안 들은 건 있지만 어쨌든 자신의 돈을 몇십 조였나 몇백 조였나를 썼으니 그럴 만한 자격은 있다고 충분히 보여줘요. 구글의 최고 의사결정 과학자가 회사를 떠난 이유와 AI에 대한 비즈니스 리더의 선택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합니다. Chief Decision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 오리지널을 보면 사이언티스트라는 말을 쓰네요. 과학자. 10년간 일했고 이제는 까다로운 물살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컨설팅이 될 것 같은데 링크드인 강좌를 개설하고 AI 배포하는 법,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안내하는 업무. 구글의 마음이 올바른 곳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AI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사우스 아프리카군요. 남아프리카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고 수학통계학 석사, 그 다음에 신경과학, 심리학, 그 다음에 독립 데이터 과학 컨설턴트로 10년 근무한 다음에 바로 C레벨을 달았네요. AI 부서는 크게 성장했고 코지르코프의 연구는 개인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의사결정 실무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의사결정권자는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내 마음을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용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여 중요한 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문서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약간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분이 했던 활동들은 제가 볼 때 의사 조율을 했겠죠. 중앙에서 구글 같은 큰 기업 집단에서 그 임원들 간에도 서로 잘 모르는 경우가 파다하니까 그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 것 같고 AI가 이제 성장함에 따라 아마 AI가 내놓은 결론을 고할 것인지 노고할 것인지를 고할 것인지 스톱할 것인지를 선택한 것 같은데 이분이 글쎄요 이건 좀 애매하긴 하네요. AI가 내린 결정에 스톱을 해야 되는지 솔직히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AI가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스톱을 시켰겠죠. AI가 마음에 들면 고를 시켰겠고 그러한 결정 과정에서 뭐 많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비즈니스, AI, 구글, 기조연설, AI를 배포하는 법. 사실 이게 아마 한국 기업에서도 조만간 문제가 될 것 같긴 한 게 뭐냐 누가 임원회의에서 어떤 임원이 AI가 이렇게 하는데 하면은 한국은 회장단이 있으니까 회장이나 그 재벌 가문에서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라고 할 때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사실은 이게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하고 회장단을 보필할 수는 있겠네요. 이제 미국의 대선 캠페인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어떤 거에 올라왔냐면 그 같은 경선 공화당 후보인 플로리다 주지사가 트럼프 박사가 이제 그 다른 사람과 포옹하는 장면
실제 있지 않은 걸 AI로 합성한 다음에 만들어가지고 광고를 TV에 공유해가지고 구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정치 광고에 AI나 어떻게 보면은 AI를 이용한 그 이미지나 사진이 있죠. 사진을 이용해서 정치적 광고를 할 경우 한국으로 따지면은 이제 뭐 김정은이랑 누가 뭐 포옹하고 있는 사진을 실제 아닌 사람 뭐 이상한 사람을 해가지고 포옹하는 걸로 해서 제가 김정은이랑 잘 압니다라고 할 경우 잘 표시하도록 그러니까 대문짝만하게 이거 AI가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게 미국 광고에 앞으로 많이 붙을 거라고 해요. 정치 광고. 그러니까 오디오 클립도 최근에는 그 AI로 통해 만들기 때문에 제가 누구누구를 지지합니다라는 것도 다른 사람의 일단 장난을 위해서 예를 들어 김정은이 뭐 예를 들면 한국의 누구 정치인을 지지합니다라고 해서 공격하는 광고나 아니면 지지를 호소하는 정치 광고를 냈을 때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걸 다 규제한다는 거죠. 생각보다 또 빠르게 광고 시장으로 들어와서 이게 웃기기는 해요. 물론 정치가 가장 절박하니까 미국에서 이걸 도입했지만 실제로 이건 좀 기발한 광고였다고는 생각하긴 해요. 이제 포춘지가 지금 취재한 게 두 개의 주택 시장 이야기. 붉게 달아오른 바닷가 얼음처럼 차가운 상단. 그러니까 저가형 주택이 오히려 가격이 받쳐지면서 주택 가격 시장 전반적으로 하위 그러니까 양극화 격차가 해소되고 있다. 비싼 집은 좀 내려오면서 아랫집이 올라가는 거죠. 저가형 주택이 결국에는 이게 그 사회적 현상으로 그러니까 낮은 가격의 집값을 해소시켜주긴커녕 금리 상승이 결국에는 낮은 집값 상승 오히려 상승시켰다라는 사회적 데이터 해석을 내놨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전국적 주택 구입 여건이 악화되면서 주택 구매자들은 기대치를 조정하고 많은 구매자들이 상위권 주택으로 구입하기 어려워지. 한국으로 따지면 압구정 못 가면은 이제 그 다음에 어디 가야겠어? 그 다음에 이제 잠실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일반 중산층이 잠실 갈 수 있었던 중산층의 도시였던 잠실이 이제 중산층의 도시가 된 지 한참 더 지나고 이제 거의 너무나 많이 올랐지만 압구정을 따라가는 거죠. 추격. 그러면 잠실 가고 싶은 사람들은 또 밀렸다기보다는 또 저렴한 성수동 가서 성수동 집값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짜자자자자 가가지고 저기 마포까지 끌어올리는 연쇄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가형 주택이 고가형 주택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저렴한 주택 옵션의 지속적인 매력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세금도 잘 안 내니까요. 저가형 주택들이. 결국에는 이게 키 맞추기라고 하는데 한국 부동산 용어로 키 맞추기를 통해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뭐랄까요 주택 복지의 개념은 멀어지고 있다. 오히려 주택 시장의 가격을 낮추려고 하면 할수록 아무 상관없는 한남 더일이 뭐 150억에서 100억 된들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게 내려가는 게 아니야. 고금리가 되면은 원래 사람들이 살 수 있어서 5억, 3억에서 5억짜리 주택들이 이게 올라가는 거죠. 한 4에서 7억으로. 그러면 일반 중산층의 접근성이 더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네요. 일본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접근하고 전기차를 잘 안 내놓으면서 일본 도요타 팬이었던 미국인들이 애국자가 되어버렸네요. 미국 쉐보레 전기차를 사는데 근데 스타일이 요즘 좋아요. 쉐보레 스타일이 굉장히 좋아서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이게 이제 예전에 볼트 뭐 후속이겠죠. 쉐도레 볼트네요. 이름도 굉장히 세련돼서 그 약간 펑키예요. 펑키. 이게 힙하다. MZ 세대 MG라고 보기엔 조금 약간 MG이겠죠.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를 주도하고 있지만 순수 전기차 판매는 소극적이어서 일부 고객이 소외되고 판매 타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 하이브리드 차를 사시는 분들이 특히나 여성분들이 많은데 이게 조용하잖아요. 그분들이 전기차의 또 최대 구매 고객이에요. 북미 시장에서. 근데 이제 도요타가 이제 좀 판단 미스를 한 것 같아요. 레이체 컬리는 신뢰할 수 있고 연료 효율이 높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백만 명의 사람들 중 한 명인 도요타 충성 고객이었는데 볼트 쉐보레가 됐네요. 도요타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옵션은 어디에 있나요? 없습니다. 1980년대 글로벌 대기업이 되는 가장 큰 비즈니스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이게 전기차 라인업이 너무 늦게 나오는 바람에 도요타가 이제 좀 느려지고 있어요. 게다가 그 중국이 일본 차를 되게 빠르게 벤치마킹하면서 약간 이 도요타 같은 느낌의 전기차를 마구마구 뿜어내고 있죠. 도요타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높은 수익성을 자랑하고 있고, 근데 1위긴 해요. 아직 글로벌 넘버원이긴 하지만 앞으로 지금 이제 사람들이 도요타 차를 바꿀 때쯤이면 순수 전기차로 100% 바꾸라는 게 아니라 원래 도요타 하이브리드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도요타 전기차를 살 수 있게 하는 옵션이라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느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도요타의 유일한 순수 전기차는 BG4X 리콜해가지고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이름도 이상하네요. BG4X 렉서스에다가 그냥 뭐 단 것 같은데,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더 저렴하고 공급이 부족한 리튬과 같이 광물을 덜 필요하기 때문에 수년 동안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중요성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거 말은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기차 라인업에 아예 하나만 모델만 존재한다는 것은 그 큰 도요타 팬층의 소비자 선택을 약간 이해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일본이 시장으로서 전기차로 전환하지 않으면 제품을 테스트할 곳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희한한 일본의 정신인 게, 일본은 국내에다가 최고의 제품을 납품한 다음에 그거를 업데이트해가지고 외국에 팔아버리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해요. 뭐 자국민 테스트긴 한데 자국민한테 비싸게 팔고 해외에서도 비싸게 파는 이상한 전략이긴 하죠. 도요타, 애플, 구글, 삼성이 휴대폰 사업에서 노키아와 블랙베리를 빠르게 대체한 것처럼 BYD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근데 솔직히 저렴이 버전이긴 해요. 뭐 프리미엄 세단은 아니고 프리미엄 자동차는 아니고. 하지만 일본 관리들은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되게 낙관적인데, 일본의 뭐 기술력을 믿는 거겠죠. 휴대폰처럼 전환이 빠르지 않을 것, 자동차를 더 오래 소유하기 때문에. 스마트폰과는 달리 아직 시간이 있다. 도요타가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근데 나름 이 여유가 약간 일본인들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대단하긴 하네요. 그 뉴욕타임즈가 아마 약간 기분 나빴나 본데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한 거 보니까. 물론 원래 스마트폰 산업 자체와 다르게 자동차 산업이 5에서 7년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뭐 빠르면 3년에 바꾸시는 분도 있고요. 요즘 스마트폰도 많이 안 바꾸니까 한 5, 7년 그 텀을 두고 아마 그때쯤이면 전기차에 몇 개 만들지만 하이브리드 그리고 내연기관도 여전히 가져가려는 도요타의 야심을 엿볼 수 있네요. 이코노미스트가 그 노동조합은 미국뿐만 아니라 더 많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거, 최근에 그 미국에서 노동조합의 파업이 엄청나게 증가했거든요. AI 때문에 할리우드 파업이 유명한 게 있고, 또 다른 것들도 최근에, 원래 시작은 경제가 안 좋아할 때 시작했는데 경제가 이제 회복기에 들어서면서 미국 경제가 그 파업이 시작된 명분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임금을 올려달라고 다 줄줄이 파업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한때는 조금 1970년대는 20% 이상 노조 가입될 정도로 꽤 조직화돼 있다가 현대에서 무너져 내리면서 6%밖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미국의 근로자들이 그 요즘에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해외 지사한테도 연락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본 지사한테 연락해가지고 이제 포드가 아니라 그 정유회사 같은 경우 지금 쉐브론이 예시로 나왔는데, 전화해가지고 같이 파업하자는 거죠. 쉐브론은 파업을 막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해외에서도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호주에서 액화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쉐브론 공장 두 곳의 근로자들이 작업을 중단할 수 있고, 후발 경쟁사보다 임금 제한이 인색하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리고 파업의 근본적 원인은 임금인데, 그 이코노미스트가 여기 밑에 다뤄놓은 이게 웃겨요. 그는 노동의 이득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근로자의 단결을 아시겠지만 자본주의의 대척점에 있었던 그 선동 문구기도 하고, 노동의 이득을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생각하니까, 이코노미스트는 굉장히 자유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사실 노동을 기반으로 임금을 올려달라는 건 좀 애매하긴 해요. 우리가 부가가치세라 가지고 부가 노동세라고 하진 않잖아요. 10% 붙는 거를. 그러니까 자신이 가치를 얼마만큼 출해냈는지를 어떻게 보면 숫자로 계산할 수 있어야지 어느 정도 그 파업에 대한 명분인데, 대부분 파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신이 일했으니 내가 일한 만큼의 가치를 쳐주세요라고 단체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순간, 결국에는 사실 밖에서 바라보는 사회와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죠.
한국에서도 현대기아차의 노조에 대한 인식이 별로 그렇게 또 긍정적이지만 않듯이 해외에서도 이렇게 하면은 약간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니까 6%까지 다 무너져 내렸겠죠, 노조들이. 근데 이제 최근에 유행한다고 하니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을 수밖에 없죠. 이제 뉴욕타임즈랑 월스트리트저널 또 이어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도 인비 Yes in my backyard라고 제발 우리 집에 더 지어주세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한국도 그런 게 있는데 한국도 이제 유명하게 한남더일인 것 같아요. 대학교를 빼내고 거기다가 대형 고급 단지를 지었죠. 원래 거기가 처음 들어설 때는 사람들이 욕했는데 근데 Yes in my backyard도 한남더일 같은 게 들어오면은 좋아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갑자기 주공 아파트 지어버리면은 난리 나는 거죠. 뭐가 중요한 거죠? 미국을 휩쓸고 있는 새로운 운동이 있습니다. 경기장을 매진시키거나 폭동을 일으키지 않죠. 우리 경제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단순한 아이디어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에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도시, 사람들이 좋아하는 도시에 더 많은 공간, 살 공간. 그러니까 이게 샌프란시스코인데 지금 언급된 것이 Yes in my backyard. 제발 샌프란시스코에 좋은 고급 주택을 많이 지어주세요. 타워 팰리스 같은 거 많이 지어주세요지. 지어줄게 하면서 갑자기 중아파트 지으면 LH 좀 난감해져요. 대한민국도 그런 건 아니고 결국에는 이게 신속통과기획안 뭐 그런 건데 개발 과정에서 걸림돌을 줄이는 것까지 좋은데 아시겠지만 한국의 신통기도 뭐 온갖 것 기부 체납이 있죠. 사실 기부 체납하는 게 괜찮긴 해요. 실기는 질질 끄는 것보단. 근데 인비도 조금 애매해진 게 샌프란시스코의 고급 주택가들이 반대를 하고 있긴 해요. 좋은 걸로 지어달라고 근처에 이웃 근처에 임대주택 오면 사실 솔직히 좀 막 약간 싫어하긴 하죠. 임대주택 분들도 솔직히 임대주택 오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임대주택 분들도 옆 단지가 한남더 에리어였으면 좋겠죠. 주택 위기를 해결할 수 있고 또 해결해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도시의 주택 위기죠. 사람들이 살고 싶은데 주택 위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만 또 따가지고 경제 기사가 내일 올라올 것 같은데 경제 기사들이 주택 위기에서 해줘야 된다 해놓고 갑자기 그 막 이상한 사람들이 별로 살고 싶어 하지 않은 곳에 아파트를 백날 천날 지어봤자 아무런 해소가 안 되고 보시면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북부 캘리포니아네요. 샌프란시스코는 이런 집을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허물고 아파트 짓자는 움직임도 있는데 이게 좋은가 봐요. 저게 도시면 주택인데 미국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이죠. 남부 캘리포니아는 아파트에 좀 많이 살거든요. 요즘 청담동 빌라 같은 걸 아파트라는데 남부 쪽에서 아파트는 좀 고급스러운 거. 우리는 주택 공급을 제한하고 도시를 분리하고 무분별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거의 한 세기에 걸친 나쁜 정책을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장을 푸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빨리 걸리면 좋겠죠. 인비주의는 전국의 지역사회, 정부에서 오랫동안 뿌리 내핀 인비주의에 맞서 싸워야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시 말하지만 인비주의가 걸림돌이 되는 거는 임대주택 같은 거 지어버리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한남더일 같은 거 지어줘야 되는데 한남더일 같은 거를 지을 수 있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어떻게 하면 한남더일과 비슷한 대규모 단지를 넣을까. 여기 위에 올라가면 여기 샌프란시스코 옆에 좀 잘 사는 동네거든요. 이런 집들은 딱 봐도 좀 잘 살아 보이죠. 여기 앞에다 이제 공터에다가 한남더일 지어야지 사람들이 그래도 좀 복잡해지지만 내 주변 내 이웃이 페라리 타면은 좀 시끄럽지만 참을만하네 이거랑 여기다가 그냥 LH 이빠이 지어버리면 이제 이 사람들 그 아시죠? 미국의 수정헌법 제2조 발동되는 거예요. 그 무장할 자유를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뜨겁게. 이제 루시드라고 뭐 전기차 업체인데 약간 성과가 좋지 않은 전기차 업체가 있어요. 근데 연봉이 4천억 한 4,500억 받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비판을 했는데 리더십 보상이 성과와 연계되지 않는 성과를 조심해라. 뭐 솔직히 성과가 없긴 하죠. 루시드가 CEO가 동료의 터무니없는 급여 패키지를 비난하는 것은 거의 드문 일이지만 일론 머스크가 결국 저격을 했네요. 리더십 보상이 성과와 연계되지 않는 회사를 조심하세요. 답변을 X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한 게 아니고 누가 이게 너무 비싼 게 아니냐고 하니까 거기다 그냥 짤막하게 자기 논평을 남긴 건데 근데 그럴만도 한 게 루시드가 이제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시가총액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미국 250대 상장 기업 중 88%가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루시도 현재 임원 급여의 일부 이상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에 연계된 성과급 보상으로 거의 4,500억에 달하는 연봉을 받아간 건데
다른 전기차 스타트업의 CEO들도 롤린스의 총 보수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루시드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직접적으로 돈을 벌지 못했지만 주가 상승에 대한 성과 목표를 달성한 후 230억 달러의 보너스를 받은 것에 비판을 받았는데 이 예전 단위보다 훨씬 더 높은 사실은 5천억이라는 연봉이 정말 흔하지 않은 건데 최대 주주인 머스크는 회사의 주가 상승으로 계속해서 큰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이 정도로 많이 연봉으로 받지 못했어요. 근데 주식을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다른 이야기긴 한데 그럴 만큼 엄청난 연봉이 미국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 일론 머스크 한마디 할 만큼 매우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죠.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1단계 미국인들도 자녀 교육에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웃기긴 하죠. 재정적 미래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참 특이한 국가예요. 이란이 예전에 알겠지만 그 혁명 이전에는 어느보다도 친미 국가였다가 친미였다고 무너졌는데 이란의 부자들은 또 미국에 와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요. 교육. 미국의 학위를 가장 사랑하는 게 또 한국도 있고 이란도 있고 중국도 있죠. 그러니까 뭐든지 적을 너무 많이 적대국이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상대방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란도 서로 얼마 전에 핵 쏜다고 난리 쳤었죠. 핵 쏘니 미사일 쏘니 난리치고 그 난리치다가 이제 좀 잠잠해지고 이란이 돈이 좀 풀리니까 미국 와서 박사학위 딴다고 제일 돈 많이 쓰고 있어요. 이란 이민자인 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블록버스터 뮤직 미국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난리 난 거죠. 성인 자녀를 부양하는 이민자 부모. 캘리포니아 대학의 1단계 미국인 사회학자 케반 해리. 이민자 집단과 개인 금융에 대한 대부분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효도 의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란도 효도가 있다. 이해가 가네요. 이란에서 대장금이 유행했다 했나요? 예전에? 마취과 의사였던 어머니 연간 25만 달러? 거의 뭐 갚부죠. 예전에 25만 달러.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셨을 것입니다. 와 대단하긴 하네요. 근데 이런 게 좀 이민자들의 성공을 도와준 게 옛날에 25만 달러 한국 돈이 옛날 돈으로 3억보다 더 높았을 텐데 그 돈으로 교육에 투자하니까 솔직히 교수 자리에 했겠죠. 부모님에게 감사하셔야 될 것 같고 금융자원보다 문화 그 당연한 게 이민자에게 대출을 많이 안 해주니까 이민자분들이 자기 돈으로 다 교육비를 하는 거죠. 다양한 제약적 두려움 모순되는 진실 보유 1단계 미국인으로서 저는 매우 다른 두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재정적 지원에 감사하면서 부끄럽습니다. 재정적 미래가 두렵습니다. 뭐 그러니까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란 이민자 와서 미국의 의사가 된 엄마가 사실상 갑부처럼 엄청나게 벌어들이면서 25만 달러 한국 돈으로 그 당시 돈으로 3억을 다시 집을 안 사고 자녀한테 투자해서 한 명은 교수 되고 한 명은 미국 대학 교수 되고 한 명은 미국 박사하고 있으면 성공했다 보죠. 근데 사실 이민자 이런 전략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그 미국에서 버닝맨이라는 축제 서양판 잼버리가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비가 와가지고 개판이 됐어요. 돈 내고 가는 그 매드맥스 같은 거 축제인데 이제 잼버리 매운맛이라 보면 되는데 잼버리 매운맛이 있어요. 잼버리 매운맛인데 비가 와서 너무 매워졌다. 너무 이제 힘들어졌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막 탈출하고 픽업 트럭으로 탈출하고 여기 뭐 영국인가 미국인가 영국 사람들도 여기 많이 왔다 하더라고. 이게 뭐 유명한 축제라고 하는데 차를 타고 빠져나가고 비가 와가지고 사람도 아마 조금 많이 다치고 했던 것 같아요. 진흙탕 같은 홍동 속에서 임차인 TRX 이제 픽업 트럭을 타면 진흙탕도 빠져나간다. 진짜 매드맥스 같죠? 매드맥스 같은 축제예요. 원래 컨셉이 매드맥스라는데 왜 이런 거를 고생을 사서 하는지. 근데 이런 게 또 재밌나 봐요. 보니까 사막 한가운데였다고. 지금 진흙탕으로 됐는데 원래는 사막 한가운데 뭐 이것저것 설치해 놓고 여기서 이제 모여가지고 축제를 벌이는 그런 컨셉이었다 해요. 이제 우주에서 3D 프린팅된 최초의 연골이라는데 이게 이런 연골을 우주에서 만들면 지상에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점이 있다 하네요.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그 중력이 가해지는 그런 특성들을 무시해도 되기 때문에 중력을 오프한다라는 말을 쓰네요. 중력 오프. 그러면 이제 좀 더 나은 뭔가 만들어지겠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주 공간을 상업화하려는 시도가 되고 있고 우주 공간에서만 만들 수 있는 걸 찾아 나서고 있는데 결국에는 의료 산업이 돈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먼저 시도하는 것 같아요. 연고를 선택한 이유는 이 조직에 군인들의 정형외과적 부상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군인들로 하여금 이제 이 수요가 있으니 이걸 만든다고 하는데 레드와이어 연고를 만드는 회사는 최근 미래 상업용 우주 정거장에서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 시에라 스페이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스페이스X 화물 임무를 통해 더 많은 바이오 프린팅 페이로드를 ISS로 발사할 예정이며 심혈관 조직을 3D 프린팅할 계획입니다. 2021년 뭐 증권거래소에도 상장할 만큼 많은 엣지를 가지고 있다는데 많은 뭐 경쟁 우위 우주환경을 활용하여 이식용 인체와 조직을 만드는데 방법을 모색하는 이 회사의 중요한 기름 증명 역할. 컨셉 프루프 뭐 좋은 것 같은데 이거를 가져가는 건 좋은데 이걸 다시 들고 오는 때가 좀 애매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스페이스X가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가 비용을 계속해서 우주 여행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이유가 약간 우주 택배 같은 개념을 활성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